안녕하세요. 류현정입니다. 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가정주부인데 제가 책과 강연을 찾아가고 나서 이런 무대에 설 기회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한치 앞만 보고 살았던 사람 같아요.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렇게 앞만 보고 살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변화된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과 강연을 찾아가게 됐는데 만약에 제가 찾아가지 않았다면 지금도 방향을 잃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디 어두운 곳에서 혼자 어디로 가야 되나 막 길을 찾고 있었을 텐데 책과 강연을 찾아가고 나니까 이렇게 빛나는 무대에 제가 서는 기회도 주셨고요. 네, 이렇게 평범한 저 같은 가정주부도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책과 강연에 다르게 살고 싶다면 책과 강연에 연구생을 신청하세요 라는 말에 제가 찾아갔거든요. 정말 그 말이 깊이 남아서 찾아갔는데 오늘의 변화의 시작인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을 보면 이제 성공하신 분들의 삶의 이야기이고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하다못해 인스타그램에 다른 분의 프로필을 보면 되게 멋진 이야기들을 써놓으셨는데 저는 거기에도 이제 써놓을 말이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2딸 성장의 조력자, 그리고 몸과 마음 치유의 조력자, 내 성장의 증인 이렇게 써놨거든요. 저의 모습을 누가 바라봐주지 않으니까 내 성장의 증인이 내가 되자 해서 그렇게 써놓았는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제 성장의 증인이 함께 되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요, 제가 책과 강연에 처음 찾아갔을 때 대표님이 그려주신 그림이에요. 네, 제가 그곳에 가면 처음에 책과 강연에 가면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제 자기소개서를 보고 대표님이 시지포스가 떠올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시지포스가 누군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이 그림은 제가 따라 그린 거예요. 집에서 오늘 강연 준비하면서 한번 따라 그려봤는데 이런 그림을 보고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시지포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인물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 그림 하나에 저는 왠지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고요. 그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짐을 들고 올라가는 저의 모습이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집에 가면서 시지포스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너무 멋지게 살아내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마음에 와 닿았던 시지포스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보려 하는데요. 저는 19살에 상업고등학교를 나왔고 6남매 중에 5째예요. 그 19살에 상업고등학교에서는 취업을 나가게 되는데 그때 제가 첫 취직을 하게 됐거든요. 뭐 고등학교 때 저는 회계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다른 공부를 잘하진 않았지만 회계를 너무 좋아했어서 집에서는 저희 집은 이제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공부하는 걸 원치 않아 하세요. 그냥 대충 학교 다니다가 어디 취직해서 그냥 돈 벌고 이런 거를 저희는 뭐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저는 아빠가 7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 먹고 살기 바쁘니까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위주로만 생각하셨지 이제 공부나 이런 거는 별로 깊게 생각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한다고 해도 막 뭐 하려고 하냐고. 고등학교 때 회계가 너무 재밌어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데 제가 재밌어서 했거든요. 공부를 잘하진 않았고 제가 반에서는 30몇 등 뭐 이랬어요. 아주 못했어요. 근데 제가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엄마한테 혼나니까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책상에서 저희 집이 좁아서 방이 2칸밖에 없었는데 불 켜놓고 늦게까지 앉아면 막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공부를 했어요. 회계가 재밌어서. 그랬는데 이제 제가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회계 담당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셔가지고 유현정이 누구야? 이래요. 공부도 못하던 애가 갑자기 1등을 해가지고 그래서 전데요? 그랬더니 너는 근데 성적이 왜 그래?
성적이 왜 그래? 왜요? 했더니 아니 이거는 이렇게 공부하면서 다른 성적은 왜 이 모양이냐고. 그래서 아 이건 그냥 재밌어서 했어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취업 제의가 들어왔을 때 삼성전자에 그 생산직으로 들어가려고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그 회계 담당 선생님이 취업 담당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이제 돈 벌려고 그냥 돈 많이 주는데 가려고 냈는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너 여기 왜 냈냐고? 저 여기 돈 많이 줘서 가려고요. 그랬더니 너는 회계를 이렇게 좋아하면서 왜 이런 데 가냐? 너는 회계 좋아하니까 너가 좋아하는 일 하게 내가 얘기해 줄게 이러면서 저는 청주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청주에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 꽤 큰 회계 사무실이었어요. 직원이 12명, 11명 이렇게 되는 곳이었는데 거기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거기는 이제 성적도 좋은 애들이 가는 곳이었는데 저는 담당 선생님의 그냥 추천으로만 거기 간 거예요. 얘는 그냥 회계를 좋아하니까 아마 가면 잘 할 거다. 이렇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처음 들어간 곳이 19살의 회계 사무실이에요. 근데 이곳은 아무래도 세금 신고를 되게 자주 하잖아요. 3개월마다 막 부가세 신고하고 법인세 신고 3월 달에 하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야근을 해요. 막 새벽 2, 3시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19살이고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버스도 10시면 끊겨요. 그럼 엄마가 또 데리러 다녀야 돼요. 근데 월급도 막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받아서 엄마 갖다 주니까 뭐 기름값도 안 나오는데 그런 데를 다니냐고. 이제 막 맨날 구박받고 이제 혼나고 그랬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도 다녔는데 계속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 언니가 맨날 제가 울고 이러니까요. 근데 LG전자에 그때 대규모 채용을 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먼저 입사해서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LG전자를 들어가서 돈 좀 벌고 그 다음에 차도 사고 그런 다음에 다시 네가 좋아하는 일 해라. 이렇게 해서 제가 두 번째 들어간 곳이 LG전자예요. 근데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 작업복도 그렇고 작업 환경도 그렇고 정말 제가 다녔던 곳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전에는 사무실에서 앉아서 제 책상에서 제 일 스스로 하다가 이제 생산직을 들어가니까 그 컨베이어 벨트에 제품이 쫙 나오면 서가지고 2시간 동안 한 가지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하다가 저 2시간 동안 막 서서 하려니까 다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막 일도 제대로 못하고 처음 하는 일이니까 막 언니들이 구박하고 막 이래요. 라인에서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12시간 동안 서서 계속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은 이제 기계처럼 이제 익숙해져서 막 움직이고 그러고 이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엄청 친해져요. 막 12시간을 서서 수다를 떠는 거예요. 몸은 움직이는데. 엄청 친해지거든요. 금방 친해져요. 그전에는 일하느냐고 막 2시, 3시에 갔는데 LG전자를 다니면서는 이제 사람들하고 친해져가지고 오늘 뭐 먹을까? 막 이런 고민하다가 맨날 술 먹고 그날도 새벽에 들어가요. LG전자 다니면서도 새벽에 맨날 들어갔는데 그때는 돈 많이 벌어서 택시 타고 다녀서 엄마가 술 먹는다고 혼내기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태워다 주진 않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LG전자를 계속 다녔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다니면서 25살에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을 만나서 28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네, 남편하고 28살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는 집에다가 계속 이제 돈을 보태주고 있었고 좀 핑계지만 나머지 돈은 그냥 제가 다 쓰기도 했지만 집에다가 보태주고 저희 집이 이사하면서 대출받은 것도 같이 갚고 있었고 막 이랬어요. 돈을 모은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제가 28살 3월 달에 결혼했는데 9월 달에 아이를 출산했거든요. 네. 갑자기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막 벌어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남편도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해야 돼서 이제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신혼집을 얻었는데 저는 19살 때 취직해서도 계속 새벽까지 일을 하거나 바쁘게 일을 했어야 됐고 LG전자 다니면서도 주야간 근무하면서 계속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임신하고 나면 5시에 끝나요. 주간 근무만 하고.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이게 남은 시간 동안 뭐 책을 봐본 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서 5시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임신해서 호르몬이 뭐 그렇다고도 하지만 너무 공허하고 이렇게는 좀 못 살 것 같고 게다가 월급이 그때 당시에 남편이 180만 원 정도 받을 때였는데 제가 남편보다 100만 원은 더 벌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쉬게 되면
혼자서도 그 돈 갖고 살기 힘들고 막 카드값이 막 넘쳐났는데 애 키우면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치킨을 먹어보게 됐는데 닭강정을 먹어보게 됐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속초 닭강정이었는데 다른 건 먹어보지도 않았어요. 거기 것만 먹어봤는데 그냥 맛있어가지고 가맹문이 이것만 보고 전화를 했어요. 전 임신 중이고 지금 당장은 못하는데 이 닭강정 너무 맛있어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거기 사장님한테 전화했더니 그럼 출산하고 하셔라. 그러더니 계약금만 먼저 보내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계약금을 그냥 그 자리에서 입금을 하고 저 아기 출산하고 나서 연락드릴게요. 이러고서 이제 연락을 드렸죠. 그래서 아기 낳고 6개월 때 제가 닭강정 일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는 안 했고 남동생이랑 같이 했는데 남동생이랑 닭강정 일을 같이 하다가 이게 속초 닭강정 드셔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거 식혀서 먹는 거거든요. 이제 막 따뜻할 때 바로 먹는 게 아니어서 단체 주는 분도 많고 학원이나 막 이런 행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전 국민이 슬퍼할 때라서 모든 행사들이나 단체 주문이나 이런 게 다 끊겼거든요. 근데 저는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이 있지만 남동생은 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비도 이제 생활해야 되는 돈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만할 테니까 누나는 매형이 벌어오는 돈 있으니까 그냥 누나가 혼자 해라 이래가지고 저 혼자 맡아서 하게 됐는데 남편이랑 둘이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은 부부끼리 같이 하지 말라 하잖아요. 너무 싸우는 거예요. 의견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저희 남편은 조금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프리마켓이라고 그때 10년 전에 한참 처음 막 생겨날 때였어요. 그 밤새도록 닭을 막 50마리, 60마리 튀겨가지고 프리마켓 가서 팔아요. 그러고 오면 남편은 오늘 매출 다 나왔으니까 집에 가자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추가 매출 때문에 밤새도록 닭을 튀겨서 이렇게 팔려고 했던 건데 이제 남편은 비 오면 가야 되고 눈 오면 가야 되고 많이 팔았으면 가야 되고 네,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안 그렇죠. 이제 영업시간을 지켰으면 좋겠고 이러니까 너무 많이 싸우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건강검진도 하게 됐는데 갑상선에도 약간 이상이 있고 이래서 이제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너무 싸우고 그러니까 같이 할 건 아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어차피 못하니까 가게를 정리하자 이러고 넘겼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벌어야 되니까 다시 또 LG전자로 돌아갔어요. 복직을 했어요. 그때는 다 육아휴직 기간이었고 복직을 하게 됐어요. 복직할 때도 원래는 이제 퇴사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제 치킨 닭강정집을 해야 되니까 새벽까지 일을 해야 돼서 저희가 시댁하고 합가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합가해서 살면서 시부모님께 저희가 전세금으로 그 전에 세입자가 있어서 전세로 살던 사람들한테 다시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제 그 돈을 저희가 드렸거든요. 그럼 복직할 때 그 돈을 회사에 대출금 갚아야 되는데 달라고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말을 했었으면 조금 더 편안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엔 그 말도 못 하겠어서 말을 못 했어요. 근데 또 육아휴직을 하고 나면 그 복직해서 3개월 있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복직하고 3개월이 다니면 나머지를 더 줘요. 근데 제가 2명을 낳다 보니까 2명 동안 육아휴직해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보니까 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적지 않죠. 그래서 3개월만 다니자 이래가지고 복직을 한 거예요. 복직해서 다녔는데 3개월이 이제 뭐 1년이 됐고 2년이 됐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모성애가 넘치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아이들이 없어서 저는 헤어질 때마다 맨날 울었고요. 또 주말 부부를 했어야 돼서 저는 오산에 있었고 아이들이랑 남편은 다 청주에 있었는데 맨날 울었어요. 일하면서 막 울고 막 어느 날은 제가 막 라인에서 너무 우니까 막 동생들이 왜 그러냐고 쫓아와가지고 왜 그래? 막 무슨 일 난 것처럼 제가 울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저희 첫째 어린이집 첫 소풍날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다 제가 해주고 싶었거든요. 애들 걷는 거, 뛰는 거, 뒤집기 하는 거, 첫 소풍 다 제가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다 제가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도시락은 너무 예쁘게 싸주셨는데 그걸 보고 제가 막 우니까 아니 언니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왜 울어? 내가 해주고 싶어서 난 내가 해주고 싶거든 이러면서 막 엄청 울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2년을 울면서 지내다 보니까 물론 울면서 지냈던 건 아니지. 나머지는 이제 또 혼자 있으니까 자유로워서 또 술 먹고 다녔어요.
놀 건 다 놀고 다녔는데 그러면서도 아이들 생각은 항상 있어서 이제 좀 마음의 병이 자꾸 오는 것 같은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내 마음의 병이 더 깊어지기 전에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죠,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저는 지금부터는 우리 애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서 애들한테 나가 있으라고 했거든요. 네, 이 얘기를 들으면 나간다고 했는데, 네, 얼른 나가 있어. 밖에서 TV 보고 있어. 속속들이 알 필요는 없잖아요, 애들이. 엄마, 아빠의 관계를. 네, 엄마가 또 뭐 한다니까 궁금해서 보고 싶어는 하는데, 이제 또 저는 안 들었으면 좋겠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나가기로 협의를 봤어요. 네, 그렇게 해서 대출금을 이제 달라고 이제 회사에 이제 갚아야 되니까. 근데 LG전자에서는 무이자 대출을 해줬거든요. 저 집 구할 때. 그래서 그 무이자 대출이니까 대출금 안 갚고 그냥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회사를 그만둘 거니까 그 돈을 달라. 이랬더니 전화를 했는데 자꾸 애기들 빨리 절로 가. 거기서 듣지 말고. 문틈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얼른 가. 문틈으로 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달라 이렇게 했는데 좀 자꾸 머뭇거리고 안 주더라고요. 며칠 동안 이렇게 전화해. 왜 그래? 빨리 붙여. 나 이제 그만둘 거야. 이번 달에 그만둘 거야. 막 이랬는데 안 줘요. 그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 뭐야? 도대체 뭐야? 왜 안 주는 거야? 했는데 느낌이 이상하죠. 들으셔도 그 돈이 없어요. 그 돈이 다 없고 심지어 저는 2천만 원 때문에 그거 3개월 다니고 그거 2천만 원 달라고 못 해가지고 복직을 했는데 그 3배 빚이 생겼더라고요. 그동안. 네, 저는 그렇게 울면서 주말마다 헤어지고 애들하고 울면서 직장을 다니고 애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오히려 더 빚이 생긴 거예요. 너무 배신감도 느껴지고 막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시 고민이 시작됐죠. 근데 저희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갔어요, 이제. 안 되겠다 해서. 근데 저희는 시댁하고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재산 분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빚밖에 없어요. 빚은 반반 나누는데 남편이 뭐 제 편의를 봐줘서 그냥 안 나누겠다 하면은 그건 안 나누는 거래요. 대출은 반반 나눠야 되고 저희가 가진 거는 대출 받아서 산 차, 그거 하나만 반반 나눌 수 있더라고요. 제가 가질 수 있는 재산은. 네, 근데 그때 2년 동안 애들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법륜 스님 영상을 엄청 봤어요. 근데 법륜 스님이 헤어져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살면 모르는데 헤어지면 그 영상에서 본 거예요. 제 얘기는 아니고. 헤어지면 돈도 벌어야 되고 애들도 봐야 되고 힘든데 차라리 지 옆에서 돈이라도 갖다 주고 애들도 같이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같이 사는 게 낫지. 떨어져가지고 돈도 혼자 벌어야 되고 애들도 혼자 키워야 되는데 그럼 더 힘들어지지 않냐. 그 사람이 인성이 문제가 뭐 있어서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지만 그런 실수는 이제 봐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선택이죠, 결국엔. 그래서 그런 영상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결국 남편이 조금이라도 벌어다 주고 같이 도와주는 게 나으니까 이제 남편을 얘기했죠. 이제 내가 용서한 건 아니고 우리 애들이 클 때까지만 같이 사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산으로 이사를 가요. 예, 이사 갈 때도 돈이 없어가지고 언니들한테 대출 받아가지고 언니들이 이제 빌려줬어요. 이사 갈 기본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면 기본 금액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그 오산으로 이사를 가요. 이사 가서는 제가 애들을 보면 그때 이사 갈 때가 4살, 6살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주야간 근무하고 있었고 근데 애들이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저는 8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 도시락을 싸서 어린이집에 7시에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도 6시 반부터 4살, 6살 애기들이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7시에 어린이집 가서 어린이집에서 아침밥 먹고 이렇게 주야간 일을 하면서 그렇게 또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다 적응하고 사니까 또 힘들긴 하지만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애들하고 만나니까 또 행복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냈는데 35살 저 때 LG전자 지금은 핸드폰 사업 안 하잖아요. 저는 핸드폰 사업부 다녔거든요. 근데 35살 요때 핸드폰 사업을 갑자기 접는다는 거예요. 저는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제 2년이 됐고 이제 둘째도 6살 됐고 어느 정도 이 생활에 적응도 됐는데
갑자기 회사가 사업부를 접는다고 창원으로, 다닐 사람들은 창원으로 가래요. 창원은 너무 멀기도 하고, 그곳은 또 일이 더 늦게 끝나서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일하고 한 명은 애들을 무조건 봐야 되는데, 남편이 이제 육아는 자기가 못하겠다. 그냥 퇴사하자. 퇴사하면 근데 그때는 이제 회사 사정상 그만두는 거라서 연봉을 몇 년치를 줘요.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받고 빚을 다 갚았어요. 전세금 말고. 근데 제가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대출금에 막 100만 원씩 맨날 나가고 하는데 그게 다 제 돈이 아니잖아요. 대출금이에요. 그냥 제가 써보지도 못했던 그 돈의 대출금이 막 몇백만 원씩 나가니까 그때마다 남편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그 남편이 이유도 몰라요. 그냥 월급날만 되면 제가 막 예민해져가지고 가만히 자고 있어도 막 옆에 가다 건드리고 진짜 뒤통수만 봐도 밉다고 하는데 그때가 월급날만 되면 그랬거든요. 남편은 엄청 미워했죠. 그러다가 퇴사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한 거예요. 월급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매달 나가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그렇게 괴롭힐 일도 없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15년을 LG전자를 다녔어서 제 일을 제가 뭐 배우고 싶은 거 해본 적이 없어서 1,000만 원을 남겨두고 제가 배우고 싶은 걸 다 배웠어요. 막 드로잉도 배웠고요. 캘리그라피도 배웠고, 수영도 배우고, 보육교사도 따고, 커피도 배웠어요. 근데 LG전자에 계속 그렇게 오래 다닐 때는 들어보지 못했던 언어들을 사용하는 곳이 바로 커피 배우는 곳이었는데요. 다른 언어가 아니라 그분들은 커피를 배우시거나 커피 선생님이 커피를 마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저는 LG전자 다니거나 그 전에 치킨집 하거나 이럴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일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었는데 커피를 배우러 갔는데 막 선생님들이 막 너무 향기가 좋다, 너무 맛있다, 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나, 막 이렇게 꽃향기가 난다 이런 말씀 하시니까 너무 신세계 같고 그곳에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오래 있고 싶고, 커피란 곳은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하고 해서 커피가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 또 커피 관련된 자격증을 또 다 땄어요. 바리스타, 핸드드립, 라떼아트, 그리고 커피 심사 자격증까지 다 땄는데 심사를 딱 한 번 나갔어요. 한 번 나가고 나서는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찾았는데 코로나가 시작된 거예요. 한 번 했어요. 그래서 그 심사를. 그래서 1년 동안 또 집에 갇혀서 지냈죠. 또 나름대로 그때는 막 집 홈쿡 해가지고 집에서 애들 막 빵 사다가 막 맨날 구워 먹이고 요리 막 맛있게 해서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그렇게 딱 1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우연히 MKYU 김미경 학장님의 리부트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을 읽고 나니까 정말 제 1년 동안 와 시대는 급변한다는데 나는 1년 동안 이렇게 먹고 지내기만 하고 살도 엄청 쪘죠. 이제 막 먹고 놀고 이것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 1년 동안 책을 한 권씩만 읽었어도 12권은 읽었을 텐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다니 하고서 독서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MKYU에 들어가서 독서 모임을 시작했거든요. 너무 독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 세계가 정말 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삶을 다르게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책만 읽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커피도 좋아했으니까 집에서 맨날 드립커피 내려가지고 책 보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한데, 정말 좋은 거는 책을 읽으니까 아이들이 질문하는 거에 제가 답을 다르게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만해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랬는데 그래 이거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되고 하면서 제가 대답해 주는 게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집에서 책만 보고 애들 육아만 잘해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너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애들하고 맨날 도서관 다니고 커피 먹고 이것만 해도 너무 이제 행복했어요.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 편안함이 이젠 그때 펜트하우스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펜트하우스가 한참 유행할 때였거든요. 전 드라마를 잘 보지도 않는데 막 주변에서 다 펜트하우스 얘기를 하니까 궁금해가지고 한번 보게 된 게 이제 그게 3편으로 돼서 마지막까지 그거 보는데 저는 스트레스였거든요. 궁금해서 보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기다리는 건 싫어하고 막 이래가지고 마지막 회를 딱 끝나고 나서 드디어 끝났다 오빠. 근데 저희는 또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한 소파에 둘이 꼭 끌어안고 펜트하우스를 보면서 딱 뒤돌아 누워서 남편을 탁 끌어안으면서 드디어 끝났다. 나 이제 드라마 다시는 안 볼 거야. 이거 보냐고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편이 저한테 현정 나 할 말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뭔데? 그랬더니 나 위암일 수도 있대. 그러더라고요.
네, 정말 꿈 같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그때는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뭐 뻥이야? 뭐 막장 드라마 끝났는데 뭔 소리야? 다시 이제 저는 그 삶이 꿈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동안 막 책 읽으면서도 봤는데 자신과 대화하라고 하는데 시켜도 안 됐던 게 그때는 제가 거울 보면서 스스로 되더라고요. 현정이 이거 꿈이야? 이거 사실 맞아? 하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제가 막 청소를 하고 집안 정리를 하고 잠이 안 오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꿈인가 진짜 현실인지 뭔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암 환자들 카페에 들어갔었는데 다들 후회하시는 게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할 걸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안 났구나. 많이 할 걸 이 얘기를 되게 후회하시더라고요. 나는 저런 후회는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에 다음날부터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엄청 했어요. 오빠 사랑해, 오빠 사랑해, 나 진짜 사랑해. 그리고 나 고백할 게 있는데 나 오빠한테 이혼하자고 했던 것도 다 뻥이야. 나 진짜 오빠랑 잘 살고 싶었어. 너무 잘 살고 싶었는데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 너무 미안해. 사과도 하고 사랑한다고도 되게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산병원에 가는데 그 슬라이드를 내야 돼요. 그거를 이제 가지러 남편은 그때 회사 다닐 때라서 가지러 가야 되는데 제가 보호자예요. 보호자인데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심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심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남은 시간 편안하게 해주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행복하게 보내게 하세요.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고 막 나오면서 혼자 엄청 울었죠. 이제 근데도 막 울면서 나오는데 순간 눈물이 탁 멈추더라고요. 차 안에서 막 갑자기 멈췄어요. 그러더니 아니 원래 기적은 최악의 상황에서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별로 심하지 않았으면 왜 기적이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기적은 원래 최악의 상황에서 벌어지니까 나에게 기적이 올 건가 봐. 나는 오늘부터 기적 체험자야. 근데 우리 남편은 몰랐어요. 이런 사실도 다. 그냥 제 집에 가서 오빠 우리는 오늘부터 기적 체험자야. 그랬더니 알았어. 저희 남편은 제 얘기는 더 잘 듣거든요. 알았어. 그래. 그냥 우리는 오전부터 기적 체험자고 오빠는 숨 쉴 때마다 좋아지는 거고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얘기를 해줬어요. 그냥 남편이 이유도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알았어 이렇게 했거든요. 아산병원 가서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아마 잘못 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게 바로 기적이지. 잘못 볼 수도 있지. 거기서는 이제 내시경을 하면 주름을 잘못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래 바로 이게 기적인가 봐. 그래서 또 수술하러 가기 전에는 조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 바로 이게 기적이야. 그게 다 거짓말일 거야. 꿈이었어. 라고 생각했는데 수술하러 들어갔던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는데 교수님이 직접 오시기도 했고 이렇게 밝은 데서 얘기 안 하시고 갑자기 저를 저쪽 어두운 데 교수님 방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갔더니 내 예상보다 좀 심하다. 이미 전이가 시작됐고 너무 젊은 사람이라서 그냥 나올 수 없어서 수술은 했다. 나머지 치료를 잘 해보자. 그때까지 제가 전이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랑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 항암을 하셔야 된다 해서 항암하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전이의 의미를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전이 됐으면 항암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환자분은 아마 항암하시면 1년 살고 항암 안 하면 6개월 정도 사신다. 너무 속상해하시지 말고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고 시간을 보내시고 치료를 잘 받아라.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 사기의 생존율은 10% 미만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또 저는 엄청 또 울고 있는데 옆에 분은 퇴원 준비를 하시면서 일기분이셨거든요. 그분은. 근데 간호사를 막 불러요. 불러가지고 얘기하는데 나 내일 퇴원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러더니 퇴원하면 언제부터 술 먹어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막 지옥같이 막 울고 있는데 그러는 거여서 그때 또 다시 생각했어요.
저분보다는 우리가 오래 살겠다. 우리는 다음부터는 술을 안 먹을 건데 저분은 태어나면서 술 먹을 생각부터 하는데 우리는 식습관, 생활 습관 다 바꿀 건데 저분보다는 아마 오래 그분도 물론 오래 사실 거예요. 네. 그분도 오래 사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사기라고 다 그런 게 아니구나. 마음가짐의 문제구나. 네, 그렇게 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서도 이제 제가 맨날 울고 저희 남편이 화장실만 가서 오래 있다 나와도 제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문 앞에서 기다리고 왜 안 나와 막 이렇게 하면서 맨날 불안해가지고 있는데 벽에 이렇게 선 하나 이렇게 딱 짧게 그려져 있었어요. 이제 딱 하나 그려져 있었는데 제가 너무 그때는 걱정될 때여서 우리 남편이 살아있다는 걸 계속 느끼고 싶어서 저희 남편은 한 번 자면 모르거든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항상 남편 옆에 가서 남편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심장 소리를 들어야지만 살아있다는 걸 느낄 것 같아서 덜 불안할 것 같아서 남편의 팔베개라고 항상 심장 소리를 듣는데 벽에 벌레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노래기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다란 검은 벌레가 있어요. 그 벌레 너무 싫어하는데 그 벌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 왜 벌레가 있나 이래서 그 벌레를 잡으려고 딱 봤더니 사인펜인 거예요. 애들이 그려놓은 자국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구나. 우리 남편을 내가 환자로 볼 것이 아니라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남편을 보는 시선을 달리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마다 불안했던 게 이제는 좋아지는 과정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다 오빠 얼굴 너무 좋아졌다. 맨날 자고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얼굴이 더 좋아졌네. 걷고 났더니 얼굴이 더 좋아졌네. 막 제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때 언니들이 이제 대충 아니까 저를 좀 이상하게 보는 거죠. 쟤 뭐 왜 저래? 네가 말한다고 뭐 진짜 쟤 저렇게 되는 줄 아나 봐.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무의식에 관해서 조금 이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 알지? 무의식이 또 그렇게 나를 이끌어준다고 하니까 그런 불안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건강한 생각을 하면 남편이 정말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동을 다 저 치유인지구조 사슬맺기라는 게 저는 그때 당시엔 몰랐는데 모든 행동을 다 치유에다 맞추는 거예요. 숨을 쉴 때도 건강해지는 거고 걸을 때도 건강해지는 거고 내가 먹는 모든 음식이 다 나를 낫게 하는 거고 그렇게 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 남편한테 계속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저희는 이제 항암을 원래 8차까지 하고 2년 동안 약을 먹으라 했는데 항암을 6차까지만 하고 멈췄거든요. 왜냐면 3개월 동안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남편한테 계속 얘기를 해줬고 남편은 병원 치료를 받길 원했지만 제가 배우면 배울수록 스스로 치유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항암제를 맞을수록 저희 남편은 더 누워만 있었거든요. 마지막 6차 할 때는 한 일주일 동안 누워서 못 일어났어요. 기운이 없으니까. 근데 3개월 동안 제가 공부한 것을 계속 알려주니까 남편도 나 이제 항암 그만할래 이러더라고요. 괜찮겠어? 저는 또 막상 안 한다니까 제가 항암 그만하도록 계속 옆에서 정보를 줘놓고 막상 그만한다니까 또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괜찮겠어? 막 이랬더니 너가 공부했잖아. 너가 다 알면서 나보다 더 잘 알면서 왜 그래? 나는 이제 그만할래. 그리고 나 항암 더 하면 그 다음에는 한 달 동안 못 일어날 것 같아. 나는 건강하게 이제부터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사실 남편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온열 치료 배우러 제가 부산에도 막 다녔는데 여행을 가장해서 저는 그 부산에 그 치료 받는 데를 데려가고 싶었어요. 그 여행을 계획해서 이제 부산 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근데 부산 원장님이 그런 과정을 다 아세요. 저가 혼자 공부해서 남편을 하려는 걸 다 아세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가는데 원하진 않죠. 그곳에 가는 걸. 나는 뭐 괜찮은데 내가 거길 왜 가냐. 막 너나 가라. 막 그거 안 해도 자기는 낫는다는 거예요. 자기 병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근데 그 원장님이 이제 그런 상황을 다 알고 남편이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얘기를 해주셨어요. 현정 씨, 그렇게 노력하지 마세요. 왜 남편을 자꾸 그렇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남편 위해서 하지 말고 현정 씨 인생 살으라고. 그리고 남편한테도 아니 괜찮으니까 와이프가 하자는 대로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딱 6개월만 살다가 먼저 가라고. 그리고 먼저 가면 현정 씨는 젊으니까 새로운 남자 만나서 잘 살겠죠. 그리고 애들도 적응하면 다 살아요. 그리고 6개월만 애들이 아빠 6개월만 있어도 되면 그렇게 계속 하시던 대로 하고 잘 생각해 보라고. 애들이 아빠 없이 6개월만 있다가 그다음부터 아빠가 없어도 되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는 동안 남편이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다 와갈 때쯤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원장님 말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셔? 그래서 말 심하게 하는 것 같아? 이랬더니 그렇대요. 근데 그게 사실이야. 병원에서 한 얘기가 그게 사실이야. 그때 남편의 행동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와서 그럼 나 이제부터 뭐 하면 돼? 나 어떤 거 먹으면 돼? 이제 물어보고 좀 치유에 적극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원래 암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의 병은 제가 더 심했어요. 제가 더 불안했고 제가 더 걱정이 심했고 항상 제가 더 많이 울었어요. 남편은 난 안 죽어. 너 왜 자꾸 울어? 나 안 죽어. 맨날 이러는데 저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끌어당김의 법칙 막 이런 거 내가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고 하는데 머릿속에 막 자꾸 안 좋은 상상들이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SNS를 검색하다가 이제 알게 된 인스타를 통해서 알게 된 언니랑 감사 명상을 하겠어요. 그게 리본 프로젝트인데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감사를 하루에 1000번씩 외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안일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다 감사하더라고요. 남편이 애들하고 같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남편 위해서 이렇게 밥을 해주는 것도 감사하고 남편의 치유 생활에 내가 녹즙을 내리는 이 순간도 너무 감사하고 어느 날은 이제 남편이 애들이랑 이렇게 같이 놀고 있는데 막 이상한 또 상상이 들어서 남편의 모습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애들의 모습만 남아있고 제 상상 속에서. 그래서 또 막 눈물이 나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시 그래 이렇게 남편이 애들하고 놀아주고 있잖아. 자꾸 현실을 느끼려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로 자꾸 돌아오지 않을 때는 제 주변을 계속 봤어요. 부엌에서 있으면서 계속 하다못해 이거는 숟가락, 이거는 젓가락 막 이러면서 현실을 느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미래로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면서 감사의 명상, 감사합니다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맨날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려고는 하지만 사실 불안할 때 그런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때 애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제가 뭐 막 맨날 울 수는 없죠. 근데 환자 보호자들하고 가장 많이 얘기하다 보면 저 싱크대에서 제일 많이 울어요. 저도 그랬고 설거지 하면서 맨날 우는 거예요. 막 이제 그리고 막 세탁기 앞에서 울고 세탁실 앞에서 울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맨날 눈물을 참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눈물도 안 나는데 막 너무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는 날은 차를 끌고 나가서 일부러 눈물 나는 음악이나 그런 명상 막 이런 거 틀어놓고 막 몇 시간을 울었어요. 저는 체중이 좀 나가다 보니까 하루를 그렇게 울고 오니까 3kg가 빠졌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냥 11시쯤 나가서 제가 6시, 7시에 들어왔는데 그냥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속이 시원해지고 오히려 더 편안해지더라고요. 참았던 게 탁 풀리는 느낌이 나면서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삶을 살았죠. 근데 자연치유라는 게 알고 보니까 사실 건강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치유는 내 몸의 회복력을 높이는 건데 환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상 맨날 건강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중에 질병이 탁 오고 나면 되게 못 먹는 음식도 되게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녹즙도 지금은 하루에 3잔 이렇게 먹고 있는데 환자들이 2리터까지도 먹어요. 근데 지금 내가 건강을 지키려면 하루에 1잔씩 먹고 운동 30분씩 하고 이 정도만 하면 내가 내 건강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물론 저희도 그랬고. 그리고 진단을 받고 나면 가족력에 대해서 막 적어요. 근데 저희가 식습관을 딱 바꾸고 나서 저희 아이들의 먹는 모습을 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정말. 옛날에는 저희 애들이 매운 것도 잘 먹고 그래서 저희 애기들을 따로 밥을 안 하고 저희 먹는 걸 그대로 먹었어요. 막 제육볶음, 닭갈비, 김치찌개 이런 걸 애들이 다 먹었어요. 그리고 같이 앉아서 밤늦게까지 야식을 즐겼고요. 저희가 맨날 술 먹을 때 애들도 옆에서 늘 막 10시, 11시까지 먹었고 맵고 짠 거를 그때 다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남편한테도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오빠한테 미안하지만 우리의 식습관을 보니까 진짜 이렇게 먹다가는 우리 애들도 큰일 날 뻔했다. 가족력이라는 게 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우리의 생활 습관, 식습관이 애들한테 그대로 갔고 이 어린애들이 이 맵고 짠 음식을 계속 먹으면 우리는 이 나이에 이렇게 오빠한테 질병이 왔지만 우리 애들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미안한데 오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제 정신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맨날 그렇게 남편을 괴롭히고 미워하고 했을 때는 정말 제 삶이 지옥 같았거든요. 근데 오빠 마음만 생각하면 오빠가 아프긴 했지만 내 마음만 생각하면 나는 지금이 너무 편안하고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아. 그 암이라는 질병이 삶에 암을 준다고 해요. 그 말이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삶을 살아가는데 다시 사는 것 같고 정말 제 마음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달라지고 정말 행복한 삶이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또 검진을 저희가 2월 달에 항암을 마치고 나서 3개월마다 검진을 했거든요. 3개월마다 검진을 하는데 2월 14일이었어요. 날짜도 엄청 좋죠. 그날이 딱 1년 되는 날이었는데 검진을 했는데 모든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전에도 물론 정상이긴 했지만 제 마음의 안정이 오진 않았죠. 이제 계속 불안했는데 딱 1년이 되고 나니까 또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 이거야. 우리가 하는 게 맞았어. 뭔가 확신이 들고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게 맞았구나. 이런 생각에 마음이 더 편안해지더라고요. 1년이 되니까 너무 이제부터 우리는 다시 애들이 3월 달에 개학하니까 이제부터 우리 일을 해서 먹고 살면 되겠다. 왜냐면 그동안에는 치유 생활이라는 게 사실 그 마음의 고통이 있어서 그렇지 되게 편안한 생활을 해요. 명상하고 산책하고 좋은 음식 먹고 여행 다니고 그동안에 1년 동안은 되게 그렇게 즐겁고 편안하게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단금 나온 걸 다 썼어요. 그래서 3월 달부터는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린 딱 2월 달까지 생활하고 3월 달 쓰면 이제 돈이 끝이다. 그러니까 3월 달에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2월 달 검진 결과도 너무 잘 나왔으니까 이제 3월 달부터 일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딸이 엄마 비밀은 뭐야? 이래요. 비밀은 서로 내가 너에게만 얘기하면 그건 지켜줘야지. 엄마 비밀은 왜 지켜야 돼? 비밀은 그 사람과의 약속이니까 지켜야 돼. 그랬어요. 근데 얘가 3일째 또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근데 비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 이래서 얘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구나. 그래서 엄마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럼 얘기해봐. 그랬더니 아니 내 돈을 아빠가 100만 원 빌려갔는데 그거를 말 안 하니까 내가 너무 답답해. 이래요. 그래서 그랬어?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가 그 비밀 지켜줄게. 이러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이럴 때는 촉이라는 게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또 촉이 안 좋은 거예요. 이 100만 원이 다가 아니겠구나.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죠. 남편하고 또 다시 얘기를 시작했어요. 나 뭔지는 모르는데 뭐가 있는 것 같아. 얘기 좀 해봐. 나 뜬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남편도 내가 뭐? 막 이래요. 나도 모르지. 난 진짜 몰라. 나 진짜 모르니까 오빠 입으로 얘기해야 돼. 그래서 계속 아니래요. 근데 이제 얘기하는 중에 이제 제가 뭔가는 알고 있는 눈치이긴 하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또 벌어야 되니까 투자를 잘못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고 마음의 평안도 찾았고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무의식 뭐 이런 거를 모르면 모르겠는데 이제는 남편 탓만 할 수 없는 게 더 속상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막 미워했을 텐데 마냥 미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내 무의식에 뭐가 있길래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넌 아무 잘못이 없어. 너가 할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남편이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한참을 울다가 보니까 제가 그 최병훈 작가님한테 마음치유 과정을 들었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속상하고 우울한데 내가 맨날 힘들어하면 누구 손해냐고. 누구 손해? 맨날 누구 손해? 그걸 해요. 근데 안 그래도 힘든 일이 생겼는데 내가 이렇게 울고 뭐 해봤자 저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누구 손해예요? 제 손해지. 내가 뭐 울고 막 애들도 밖에서 엄마 왜 그래? 이런 거 아니야. 이러는데 내 손해 나는 짓 하지 말아야지. 하고서 이제 정신을 차렸죠.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우리 남편은 나갔으니까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남편은 아픈 사람이니까 제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전 또 김미애 작가님한테 선택이론을 배웠거든요. 남편이 괴롭히고 나를 괴롭힐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남편을 챙겨야 할지 저한테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은 아픈 사람이고 나는 배웠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 내 손에 나는 짓이고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봤자 다 좋은 일이 없으니까 나한테 가장 좋은 일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뭘까? 생각했는데 저는 남편을 챙기는 거였거든요. 무척 힘들어하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더니 막 주변이 웅성웅성 하는데 뭐 그 시간에 이미 9시, 10시 이랬는데 뭐 밥을 먹으러 갔겠어요, 이제. 그런데 웅성웅성해요. 그래서 느낌이 좋지 않아서 이제 전화를 해서 나 찾으러 가겠다. 오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무작정 밖으로 나갔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딱 저를 보는데 저는 저를 한 번도 제 자신을 믿고 행동하거나 저를 사랑한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제 모습을 딱 보면서 아, 현정아,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정말 귀한 사람이야. 너는 사람 생명도 살렸잖아. 네가 못할 게 뭐 있어.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 그리고 처음에 기적체험 우리가 경험했잖아. 그리고 지금부터는 다시 두 번째 기적체험의 시작이야.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남편을 데리러 갔어요. 그 남편이 막 길에서 오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오빠, 왜 울어? 우리 이제부터 잘 살면 돼. 울지 마. 저도 물론 울었죠. 그리고 나 이제부터 더 열심히 살 거야. 제가 사실 채과 강연에 연구생 상담 신청을 해놓고 그것도 고민했어요. 내가 가서 뭘 할 게 있을까? 내가 저기 간다고 뭐 진짜 달라질까? 막 이런 고민을 사실 취소하려고도 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탁 저를 오히려 일깨워준 것 같아요. 너는 해야 된다고. 저는 그동안 돈을 쫓아오면서 살았는데 사실 이제는 돈을 쫓으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했고 그래서 김미애 교수님한테 그 선택이론을 현실치료 상담을 계속 배우고 있고 예, 그렇게 그리고 제가 남편 치유하면서 느꼈던 거 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제가 항상 확언을 썼거든요. 나는 내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맨날 써놓고 저는 또 그냥 이런 일을 안 하고 맨날 검색하는 거는 카페 알바, 뭐 보육교사, 보조교사 이런 것만 제가 검색하고 이제 3월달 되면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런 것만 검색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사실 남편이 아니었다면 저는 또 여기 오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평상시대로 또 다시 그냥 제가 늘상 했던 월급 받는 일을 했겠죠. 그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다 안 살고 싶다고 하면서 또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오빠 나는 이제부터 더 열심히 살 거고 옛날처럼 안 살 거야. 그러니까 우리 더 열심히 살자. 그리고 나 거기 사실 그거 예약해놨는데 안 가려고 했는데 오빠 때문에 더 갈 거야. 나 꼭 가서 성공할 거고 우리가 딱 치유하는데 1년 걸렸거든. 근데 나 1년 뒤에 완전 다른 사람 돼 있을 거야. 지금 오빠가 치유되는데 1년 걸린 것처럼 1년 뒤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돼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나한테 오는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거든 할 거야. 1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체과 강연에 원래 일주일 뒤에 코칭이었는데 김태환 대표님이 직접 전화 받으셨는데 저 일주일 뒤인데 땡겨서 가고 싶어요. 일주일 땡길 수 있으면 땡겨주세요 해가지고 가서 코칭을 받았어요. 연구생 상담을 받고 이제 그렇게 제가 체과 강연 연구생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법륜 스님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법륜 스님이 등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나는 재수가 없냐, 내 삶은 왜 이러냐, 난 막 몸도 아프고 나 열심히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나한테 이렇게 운이 없다고 한다. 왜 나는 운이 없냐 그랬더니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등산하면서 우리가 막 올라가면서 만나는 웅덩이에 빠지거나 돌뿌리가 있거나 갈래길이 나오거나 오르막길이 있거나 이런 게 당연하잖아요. 그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 거고. 근데 정상에 올라가서 돌뿌리가 있어서 재수가 없었다거나 오르막길이 있어서 재수가 없었다거나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지 않지 않냐. 왜 인생은 자꾸 그렇게 평가하고 사냐고. 결국에는 정상에 가서 다 추억들이지 않냐. 만약에 너무 편안하게 살았다면 인생이 정상에서 우리가 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냐. 돌뿌리에 걸려도 넘어져 보고 웅덩이가 있으면 발도 빠져보고 갈래길이 있으면 잘못 가도 보고 그러고 나서 정상에 가면 내가 얼마나 뿌듯하고 이야기거리가 넘쳐나겠냐. 그런 게 삶이다. 자꾸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평가하기 때문에 자꾸 그 운이 없네 재수가 없네 그러는 거 아니냐. 삶을 평가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 과정에 제 삶에 돌불이나 웅덩이나 갈래길이나 여러 선택지가 있었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요. 법륜 스님의 말처럼 제 이야기거리가 가득한 제 인생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